먼저 이제 남은 날짜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다시 훑고 주별 학습 내용 스케줄을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2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할 거고, 원래 다음 주에 제가 뭐 한 슬라이드씩 준비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시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학우들이랑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볼까,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음, 중간 보고서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 모든 팀들에게 이거를 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저희 수업이 비대면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어떤 한계점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11월 19일에는 강의를 하지 않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지거나, 아니면 원한다면은 저와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대면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그 배정된 강의실인 교육관 302호, 그 중앙도서관 옆에 있거든요. 12시에서 2시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으로서 서로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문 전에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저에게 방문 가능한 시간이랑 논의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서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받고 어떤 학생들이 오겠구나 해서 시간을 배정해가지고 겹치지 않게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 사항을 미리 저한테 알려주셔야,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럼 빨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이 겹치지 않게 공평하게 할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중간 보고서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그냥 혼자의 시간을 가지고 혼자의 사유를 하고 혼자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게 더 나은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 오실 필요는 없고요. 많이 막혀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랑 상의하고 싶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지금 연구 프로젝트를 잘 진행시키고 있는 분은 조금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11월 19일 날 가지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퀴즈, 쇼트 에세이 형식이라고 했죠.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연구 프로젝트 발표 1, 2, 3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희망 날짜를 받고 나서는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 써주신 분들은 제가 임의로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2월 3일 날은 이분들이 지금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10일은 이렇게, 그리고 17일에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는 12월 20일 일요일까지 저의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형식에 대해서 이 강의 맨 처음에는 최종 보고서 형식은 정해드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 보고서를 보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보고서를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형식이나 분량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보고서의 가장 처음 부분에 요약 문단을 작성해 주시고요. 반 페이지 분량 정도 됩니다. 모든 논문이나 보고서에도 요약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IPCC 보고서에도 정책 결정자들을 위한 요약 부분,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 부분을 먼저 보고 거기에서 관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뒤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유기적으로 먼저 찾아보고 싶은 것들을 더 찾아보고 읽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약간 유연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문단 뒤로의 형식이나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최종 발표의 동료 평가는 10점이 할당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총 20점이었고 10점이 이제 동료 평가였고 10점이 제가 평가하는 거였잖아요. 강사 평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최종 발표일에 이 날들 있죠. 그 전에 제가 평가 기준들에 대해서 먼저 상기시켜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에 제가 올려놨어요.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 보시면 평가 양식이 있거든요. 이걸 보시면 돼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중간 프로젝트 발표랑 중간 보고서는 제가 되게 관대하게 채점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과정이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일단 시작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굉장히 관대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최종 발표와 최종 보고서는 말 그대로 최종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와 함께 좀 등급 간격을 꽤 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가 30점이에요. 꽤 크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급간을 제가 크게 등급 간격을 크게 들 것이기 때문에 받은 점수가 낮을 수 있는데, 그게 일단 뭐 28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뭐 20점 이런 걸 받았다고 못해서 받은 게 아니라 간격이 커서 받은 점수가 낮을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발표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렸던 창의성, 실현 가능성, 완성도, 전달력, 이렇게 4가지 부분에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대상을 선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대상 선정 후 발표 시작 전 학우들에게 대상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선정한 대상에 대해서 맞춤형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발표할 때 제 연구 프로젝트 오늘 발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학우들이랑 제가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나는 기업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겠구나. 아니면은 나는 뭐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요. 잠시만요. 채팅이 안 보이네요. 최종 발표도 온라인으로 하나요? 네, 최종 발표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동료평가 같은 경우는 한 학생이 저한테 제가 중간 발표 최종 피드백을 취합하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은 훨씬 빠르고 쉽게 효율적으로 피드백이랑 이런 점수를 취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건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거를 쓰려면은 기기가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보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는 이 구글 설문지를 눌러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기가 2개가 없어서 이런 제한점이 있는 학생들은 제가 양식을 일부러 올려놨어요. 이 워드 파일을. 그래서 이거를 인쇄하셔가지고 지면으로 쓰신 다음에 그 사진 찍어서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취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기기가 2개가 없는 학생들은 이걸로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한 발표 날짜마다 한 8명에서 10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다운 받아가지고 한 10장 정도 인쇄한 후에 이거 작성해 주신 다음에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2번째 퀴즈는 15점이에요. 그죠? 제가 블랙보드 성적 보기 누르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다 나올 거예요. 그죠? 2번째 퀴즈는 총 15점이고요. 블랙보드 시험 게시판에서 할 거고요. 11월 26일 12시 이후, 여기 보시면 12시 이후죠. 12시 이후에 보이고요. 제한 시간은 2시간, 12시부터 2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워드나 PDF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업로드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라고 했지만 5분 더 드립니다. 그래서 2시 5분까지. 왜냐면 업로드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2시 5분까지로 설정을 해놨고요. 블랙보드 지원 형식이 워드랑 PDF이기 때문에 한글로 작성하셨을 경우에 PDF로 변환해서 이 시험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지금 워드랑 PDF 형식 2개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다운받으신 다음에 문제를 확인하시고 에세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명 채점을 할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워드나 한글 파일에 이름을 쓰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익명 채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블랙보드 내에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이걸 체크할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고요. 표절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시험 형식 연습 요 게시판에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되고요. 과제는 여기 파일 첨부해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문제 1이라고 돼 있죠. 사실 제가 이 에세이 문제 첫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이건 실제 문제로 나올 거고요. 이거를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를 보면서 대비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걸 써보고 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에세이를 푸는데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퀴즈 15점이라 그랬죠? 5점씩 세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하나당 5점씩이에요. 문제 첫 번째 볼까요? 아래의 표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환경부의 내년 2021년도 예산안이며 향후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나는 국회 본회의에서 있을 환경부 예산안 심의 의결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를 촉구하는 편지를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낼 예정이다. 이 국회의원은 아주 바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쓰면 읽지 않을 것이다. 한 페이지 이내 분량을 선호할 것이라고 써있죠. 또한 이 의원은 구체적인 증거와 분명한 출처를 좋아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네 문단으로 이루어진 짧은 편지를 보내려고 한다. 첫 번째 문단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국회의원님께 예산안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누구누구 편지글 형식이니까 누구누구 국회의원님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번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 환경부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님이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합니다. 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내년 환경부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가 정부 총 지출의 지금 보시면 2%거든요. 2%를 차지하는 것은 적절한 규모일까? 더 써야 할 것인가? 덜 써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을까? 더 써야 한다? 아니면 덜 써야 한다? 적절하다? 아니면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1번 근거, 두 번째 문단에서 밝힐 1번 근거, 2번 근거, 3번 근거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제시할 것이다. 나는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했고 그 이유는 여기서 나오는 뭐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물환경 분야의 중요성과 오염 해결 방안에 대해 작성할 것이다. 물환경이 오염되면 인간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저희 강의 시간에 배운 부영양화, 산소 결핍 등과 관련하여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촌과 도시에서 인간 활동에 의해 물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는 다르다.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물환경 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볼 것이다. 여기 지금 보시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돈이 쓰이는지, 예산이 쓰이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세 번째 문단은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이 여기 있죠. 적절한지, 그리고 기후변화 예산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 작성할 것이다. 나는 먼저 자연과 인간 생활 수업 시간에 배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시키려고 한다. 그런 다음 예산 규모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어느 분야에 이를 투자해야 할지 제시해 볼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문단은 자원순환 분야. 여기 있죠. 자원순환 분야에 대해 작성할 것이다. 최근 코비드 전염병으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급증했다. 1인 가구의 확대 또한 이에 한몫했을 것이다. 자원순환 분야의 예산이 정말 자원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데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연과 인간 생활 수업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자원순환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 내용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여러분들이 다른 학우들의 발표를 잘 들었는지도 보는 거죠. 그래서 토론실 보시면 중간 보고서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학생들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할 수 있겠죠. 내용으로.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대비해 보시면서 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문제들도 네 문단으로 이루어진 짧은 에세이 형식이에요. 그래서 한 페이지 이내로 글자 11포인트로 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각 문제에 대해 각 문단별 자세한 지시사항을 드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첫 번째 문단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다.
두 번째는 이런 거, 이런 거, 세 번째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문단을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잘 쓸 경우 1점입니다.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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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이런 식으로. 미흡할 경우 부분 점수가 있어요. 뭐 0.5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문단별 지시사항을 잘 지켜서 논지를 잘 진행시킨 경우 4점을 획득하겠죠. 근데 이 마지막 1점은 추가 점수 개념이에요. 엑스트라 포인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유기성, 탄탄한 논지 전개 등을 판단한 후에 정말 잘 써야 드리는 추가 점수입니다. 그리고 본문 내 인용을 확실히 표시하시고요. 참고 문헌도 확실히 추가하셔야 됩니다. 이건 에세이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꼭 여기다가 환경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찬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경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주장하시면 되고 근거를 잘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전개하면 됩니다. 이거를 하는 이렇게 두 번째 퀴즈를 숏 에세이 형식으로 낸 이유는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는 주로 과학적인 그런 배경 지식들, 지식이라기보다 좀 상식이죠. 넓고 얇게 알려드렸어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실제 우리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적용시킬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융합적 사고 능력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보기 위한 겁니다. 현재의 교육 트렌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이거보단 좀 단순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도 이렇게 제시해드렸고, 좀 더 첫 번째 파트에 많이 들어가는 문제들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좀 더 단순한 형태의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의 주제는 그 인문학적 담론에서 역사 파트와 관련해서 나올 거고요. 세 번째 문제의 주제는 미래 파트와 관련해서 나올 겁니다. 다 알려드렸죠? 그래서 준비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질문 있나요? 질문 받고 넘어갈게요.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저희 최종 발표할 때 네. PPT나 그런 자료 활용하는 거는 자기가 화면 공유하는 형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저번처럼 교수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교수님이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네. 컨트롤하는 거죠. 네.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화면 공유하시고 여러분이 컨트롤 하시는 겁니다. 뭐 발표 형식도 자유고요. 네. 제가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질문 교수님, 없으면 네, 있어요? 네. 질문인데요. 네. 퀴즈 풀 때 네네.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게 두 번째 문단에 뭐 물 환경 분야의 중요성과 오염 해결 방안을 작성할 것이다. 이걸 따라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런 걸 일부 따라야 한다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어요? 질문? 질문 없으면 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8차시고요. 인류세에 관한 인문학적 담론, 미래 부분을 할 생각입니다. 저번에 시간이 넘어가가지고 조금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과거 파트의 일부도 같이 처음에 할 예정입니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많이 가져왔고요. 이 책에서 많이 가져온 이유는 이 인류세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인 그런 층서적인 지질학적인 그런 것들과 인문학을 한꺼번에 같이 잘 아울러서 다루는 책들이 아직 그렇게 제가 보기에 제가 잘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아직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책 같은 경우는 뭐 이 저자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던 간에 일단은 한꺼번에 잘 아울러서 잘 다루고 있다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은 에너지 이용 방식이랑 더 많은 정보의 생성과 처리, 집단 단체의 증가. 그래서 이 생활 양식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정리되어 있다. 에너지 사용량, 인구 성장률, 경제 성장률. 이 생활 양식에 따른 이런 것들을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 양식들의 이런 안정적인 추세들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양성 대먹임들에 의해서 변화가 어떻게 이 양식들이 넘어갔고 전환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이 에너지와 새로운 정보 전달 방식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양식들이 달라졌다는 거죠. 보시면은 수렵 채집 사회에서 어, 양성 대먹임 고리는 누적된 문화고 이로 인해서 농경 사회로 생활 양식이 전환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에너지원은 뭐 불을 다루기, 그다음에 농경 사회에 이런 식으로 동식물 길들이기 뭐 이런 에너지원들이 있고 상업 자본주의에서 인쇄기가 발달했고 그다음에 뭐 어떤 에너지원들이 있고 산업 자본주의 뭐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인해서 정보가 더 급격하게 전달이 되고 이때 에너지원들은 화석 연료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에 따른 환경의 주된 변화들 이런 생활 양식의 전환 때마다 우리가 인류라는 단일 종이 어떻게 환경을 변화시켰는지 전 지구적인 환경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때 보시면 생활 양식 수렵 채집 사회는 약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약 20만 년 전에 등장해서 농경 사회는 20만 년 전에 등장했지만 1,500년 전에 시작했다고 했죠. 그리고 초기 인구도 작았고 이 인구의 증가 속도도 0.1년에 0.05%. 2배가 걸리는 시간도 이 정도 되고 에너지 사용량도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지금 이 생활 양식이 넘어갈 때마다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증가 속도도 급증하고 기하급수적으로. 그리고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인구수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도 아주 짧아지고 2400년에서 42년까지 줄어들죠. 그리고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미래들에 대한 선택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에는 아까 3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피드백과 공과 컵 체제의 그런 이론에 기반하면 첫 번째 가능한 미래는 현 상태가 유지되는 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 양식이 붕괴되는 거. 세 번째는 아니다, 아예 새로운 생활 양식이 등장하는 거. 이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현재 생활 양식, 소비 자본주의 생활 양식이 계속 발전해서 이 복잡성이 계속 더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충분하다. 복잡성이 더 커져도 된다. 붕괴할 만큼 이 복잡성이 너무 복잡해서 붕괴할 만큼이 단순화를 위해 붕괴할 만큼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전 지구적으로 연결된 소비 자본주의 생활 양식은 문화가 품고 있는 환경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은 이 생활 양식이 붕괴되어 새로운 양식이 전환되는 것을 모면할 정도라는 것. 아직 괜찮다. 그래서 즉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이 소비 자본주의 생활 양식 문화가 낳고 있는 문제들은 심각하고 복잡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 현재의 생활 양식을 전복시킬 정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처럼 똑같이 상황을 개혁해 나가면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는 아니다, 복잡성 너무 증가했고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붕괴할 것이다. 다른 제국들이 몰락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그 과거의 생활 양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자연인이 돼서 뭐 수렵 채집 활동하고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냥 생활 양식이 붕괴됐을 뿐. 그래서 뭐 마야 문명이나 로마 제국이 붕괴됐듯이 아니면은 패트리 접시 위에 세균이 번식하다가 결국 붕괴하듯이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양성대목임 고리가 더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 새로운 6번째 생활 양식을 가져와 산업자본주의 양식을 대체할 다른 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 이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이 현 상태 유지, 미래에 이 지금 생활 양식, 소비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생활 양식이 붕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볼 겁니다. 1970년에서 2000년대까지 관찰 결과는 로마 클럽이 제시한 모형의 예측과 잘 일치한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보시면은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인구거든요. 이게 지금 1972년 이제 로마 클럽이 제시했던 그래프고요. 그리고 요 검정색이 그거를 따라 이 검정색 동그라미가 관찰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가 이 로마 클럽이 제시한 모형을 따랐을 때 나타나는 결과 비관적인 그걸 비관적인 미래를 예감했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어떤 환경 문제, 뭐 어떤 제한된 자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로마 클럽이 제시한 모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근데 비판을 받는 게 기술 발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모가 기술 발전, 포괄적인 기술의 이용을 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고,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고, 조금 더 늦게까지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고, 또 뭐가 있냐. 이 네모가 이제 안정화된, 이 사회가 적응을 했고, 안정화된 사회인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느리고 적은 성장이지만 꾸준한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이랬고,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30년간의 지금 2000년까지의 데이터는 지금 이 증가 추세를 잘 따랐다. 근데 이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린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 모형을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도 보시면 이게 1972년까지고, 아까 이 세모, 그다음에 뭐 다이아몬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도 이게 지금 전기, 뭐 성인 문해율, 식자율, 글을 잘 읽고 쓸 수 있는 거, 이거 아동 문해율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그리고 식량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관찰된 결과는 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근데 이게 언제 꺾일 것인가, 그래프가. 그리고 1인당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고요. 소비할 수 있는 비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측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나 모형이 예측하는 내용 자체로만 본다면 전 세계의 인구, 식량 생산, 경제 성장은 21세기 초반까지는 계속 될 것이지만 이런 경제 성장을 이룸으로써 남겨지는 이런 CO2와 같은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 스트레스가 계속 증가하겠죠. 이거 저희 CO2 지금 400ppm 있다 그랬잖아요. 이 CO2 농도는 온도와 밀접한 영향을 보이는데, 그렇다면 21세기 중반에는 어떠할 것인가? 모형이 예측하는 바에 따르면 20세기 중반쯤에 뭐 이게 더 늦춰졌든 이르든 성장 그래프는 꺾이게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진짜 일어날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예요. 미래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형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건 거죠. 그래서 지구공학이 뭐냐면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의 환경 문제를 좀 감소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태양 복사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제거 방법. 태양 복사 관리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알베도 배웠잖아요. 그죠? 반사도죠. 그래서 대기, 구름 또는 지표를 더 밝게 만듦으로써 지구에 도달하는 일광을 줄이거나 지구의 반사도를 증가시킬 것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서 뭐 지구 상층부에 어떤 햇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거울을 갖다 댄다거나 뭐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기법은 온실가스 효과가 큰 권운이라는 상층 구름을 억제할 것을 제한한다. 그때 구름 같은 경우는 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온난화에 기여하거나 냉각화에 기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권운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억제하는 방법을 해서 이 태양 복사 자체를 관리해보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산화탄소 제거 방법인데요. 이 CDR 방법은 탄소순환 과정을 의도적으로 변경시켜서 또는 산업적 접근 방법을 이용해서 대기에서 CO2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기에서 제거된 탄소는 이제 육지나 해양 혹은 지질 저장고에 저장될 것이다. 원래 해양이랑 육지랑 다 이 카본을 저장하는 그런 장소라 그랬죠. 그래서 일부 이 CDR 방법은 대규모 조림, 수풀, 재조림, 바이오 수출 통한 토양의 탄소 제거, 탄소 포집 및 저장을 동반한 바이오 에너지, 해양 시비,
같은 생물학적 과정을 이용한다. 육지나 해양에서 규산염이나 탄산암의 과속 풍화 같은 지질 과정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다. 풍화를 할 때 CO2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풍화는 CO2를 먹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이 풍화를 가속화시키면은 대기 중 CO2가 제거되지 않겠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에서 떨어져 나간 CO2는 유기적인 형태로 육지 저장고 또는 무기 형태로 해양과 지질 저장고에 저장될 것이고, 이 CDR 효과가 있으려면 그곳에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저장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은 문제는 실제로 작동이 가능할 것인가? 안 해봤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가? 우리가 지금 이 사이클, 카본 사이클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얘는 여기에 영향을 주고 이 고리들, 우리가 모르는 고리들도 있고 과소평가한 고리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부작용은 없는가? 그리고 누가 비용을 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poverty, zero hunger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유엔의 지속 가능한 골이고요. 이 케이트 레어스 이제 유튜브 보여드렸죠. 이 지구 한계 내에서 이러한 것들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 사회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이 특별 보고서에 보시면 이것들을 지금 이 지구가 그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성취하지 않느냐, 약간의 성취하느냐, 그리고 완전히 다 성취하느냐, 그리고 이미션 그 온실가스를 높게 방출하느냐, 줄이거냐, 아니면 아예 제로로 만들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글로벌 워밍 높게 나타나고, 뭐 중간 정도로 나타나고, 낮게 나타나고, 클라이밋의 이런 기후변화에 더 저항력 있는 세계가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후반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줄이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기 보시면 RCP 2.6이 2100년엔 결국 0을 만들어야 돼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그래야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노선도는 통합평가 모델이라는 경제학 모형을 통해 유엔과 개발국가에 제공된다. 여기에서 온난화의 한도를 2도씨로 제한하려면 배출량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랄만한 추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온난화의 한도가 2도씨일 확률이 55%인 모든 경로가 2050년에 여전히 많은 화석연료를 태울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하는 목표는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배출 경로인데요. 이걸 0으로 달성하는데 여전히 그리고 이게 예상되는 화석연료 예상 배출량입니다. 이 색깔 이게요. 여전히 2100년에 이 0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를 태우고 있죠. 꽤 많은. 이게 가능하려면은 이 기술적인 게 개발되고 제대로 사용된 과정 하에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탄소 포집 및 저장, 이 탄소 격리를 해서 이걸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화석연료를 계속 태울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제 모델이 이거를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탄소 격리 기술이 개발돼서 네거티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정하고 0으로 감축할 수 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계속 태울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그 전에 이거 다른 것도 좀 볼게요.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을 CCS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화석 연료를 태우는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 폐기물을 모으고 이것을 땅속에 섞어서 대기 중에 섞이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바이오 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은 작물과 나무를 길러서 연료로 사용하고 이것을 발전소에서 태워 전기를 생산하며 폐기물인 이산화탄소를 포획하여 역시 땅속에 묻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야 이게 의미값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럼 마지막 선택지인데요. 새로운 생활 양식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양성 대먹임 고리가 계속해가지고 더 높은 에너지 수준으로 촉발될 것이고 새로운 6번째 생활 양식을 가져와서 산업자본주의 양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떤 양성 대먹임 고리를 강화하고 지속하여 보다
환경 친화적인 자본주의 이후의 생활 양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 어떻게 해야 인류세의 100억 명의 인구가 문제없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전 지구적으로 번창하는 문화 네트워크에 필요한 환경적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국가 내부와 국가들 사이에서 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미래를 자세히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분명한 것은 생명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우주에서 유일한 장소인 지구의 미래가 인류의 행동에 따라 점차 좌우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자연의 새로운 힘이 되어 어떤 종이 계속 살아가고 어떤 종이 멸종하는지에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우리는 다른 자연의 힘들과는 다르다. 인간의 힘은 판구조론이나 화산부추와는 달리 반사적이다. 다시 말해 인간의 힘은 사용되거나 수정될 수 있고 심지어 대부분 철회될 수도 있다. 21세기 초 인류의 주요 임무는 이 엄청나고 벅찬 힘을 활용해 생명을 떠받드는 지구의 기반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급속한 기후변화 속에서 다가오는 혼란을 제한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인류의 고통과 생물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과제는 인간의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력을 먼저 인지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자 에너지와 경제 시스템을 보다 신속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을 갖춘 생태계는 단일 문화에 비해 환경 변화에 더 안정적이고 탄력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 이 점은 인류라는 전 지구적인 문화 생태계가 불안정한 시대로 접어들 때 특히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고 지구를 다 함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의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인류세를 맞이한 인류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다. 어려운 임무지만 우리에게 실패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이렇게 파괴시켜왔고, 변형시켜왔고, 지구 전체를. 그렇지만 다른 점은 우리 자체에게 또 힘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지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